반갑습니다. 김경일입니다. 예. 우리 오늘 하는 이 시민특강은 우리 마하보디 명상심리대학원에서 1년에 4번 정도를 합니다. 전반기에 2번, 후반기에 2번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어떤 대부분 어떤 심리적인 그런 문제의 주제를 가지고 또 관심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함께 공부하고 또 자기를 살피는 이런 과정으로 진행을 합니다. 이 시민 강좌 프로그램 역사가 꽤 되긴 됐습니다. 앞으로도 그냥 이렇게 진행하는데 그때그때 필요하다는 주제를 정해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하는데 이번 우리 오늘 하는 거는 여기 소개된 대로 괴로움의 원인과 극복 방안이다 이렇게 주제를 정했습니다. 이 괴로움의 그 원인과 또는 극복은 좀 엄격하게 이야기하면은 사람마다 다 다르죠. 지구촌 인구가 75억이라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75억 명의 괴로움의 원인이 있죠. 그리고 그 75억 명이 각각 괴로움을 극복하는 길이 각각 존재하죠. 각각. 그럼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약간 제가 참고를 하면은 모든 심리치료는 개별적이다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많습니다만 대표적인 치료자가 칼 융이라는 사람입니다. 모든 심리치료는 개별적이다. 그래서 그 사람은 자기에게 예를 들어서 우울증을 어떻게 치료하나요 하면은 참 이야기하기가 어렵다 이래버립니다. 왜?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이 심리치료는 안 맞다 이렇게 합니다. 그게 우리 몸의 치료는 어떠냐 하면 몸의 치료도 큰 차이가 없어요. 그 세계적인 그 암 치료자 김의신 박사 강의를 보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약을 쓰기는 쓰는데 약은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 그 약이 받아주는 인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면 75억 명 인구라면은 염기 서열이 다 다르다는 거죠. 우리 인체가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똑같은 약을 써도 이 사람에게는 효과가 100% 나타나는데 저 사람에게는 제로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 현대 의학적 설명이거든요. 그 암 치료도 어떤 사람은 민들레임만 뜯어먹었는데 암이 완쾌됐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하나도 안 되잖아요. 그죠? 이게 우리 몸에 맞는 약인데 그거는 김의신 박사 얘기들 하면 아무도 모른다 그래요. 의사들도 모른다 하거든요. 심리치료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개별화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개별화돼서 공부하자면 그게 너무 수고롭죠.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일반화 시켜가지고 뭉뚱그려가지고 이야기는 합니다만 그걸 듣고 여러분의 심리치료를 그냥 보편적으로 접근한다면 그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사람마다 달라야 된다는 먼저 그걸 말씀드리고 이 괴로움의 원인은 사람 수만큼이나 다르다는 걸 염두에 두고 오늘 이야기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1대1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건데 사람을 모아놓고 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어떤 걸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가급적이면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감대, 웬만하면 이건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는 다 조금씩 걸릴 수 있는 이야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많은 도움을 얻을 수도 있고 또는 그 이야기는 내하고 안 맞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내 책임이 아니고 어쩔 수 없는 우리들의 운명입니다. 안 맞는 사람은 안 맞아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최대한 공통분모적인 어떤 주제를 이야기하려고 노력하죠. 이 강의라는 게 다 그렇습니다. 그죠? 다 그렇습니다. 그걸 이해하시고 오늘 이야기를 진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 괴로움이라는 이야기를 하자면은 불교에서는 부다께서는
삶이 고해가 있거든요. 인생이 고해다. 산다는 자체가 고해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불교에서 삶이 고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요즘 그 말이 어느 정도 먹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태어날 때 원죄를 지었다 했잖아요. 그죠? 우린 다 죄인이에요. 기독교 입장에서 우린 다 죄인이고 불교 입장에서는 삶 자체가 괴로움이에요. 삶이 고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린 그런 삶이 고해다, 괴롭다는 건데 다만 그것이 붓다 당시의 괴로움과 지금 괴로움은 달라요. 이걸 정확히 알아놔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은 붓다가 계셨을 그 당시의 괴로움을 지금 사람들과 다룬다면은 굉장히 안 맞습니다. 핀트가 안 맞아요. 왜 그러냐면은 부처님께서 이야기하신 괴로움의 가장 핵심은 생로병사예요.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건데 지금 우리 시대에 여러분들이 생로병사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이 내가 볼 별로 안 보입니다. 없다고 지금. 아주 소수죠. 왜냐하면 여러분 의식주 때문에 맨날 지금 그렇게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나요? 의식주 때문에 잘 없잖아요. 여러분 늙는 것이 안타깝고 아쉽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여러분 괴로워하지도 않는, 내가 볼 때 않는 것 같거든. 약간 아쉽긴 해요. 자기 늙음에 대해서. 그러나 그것 때문에 잠 못 이루고 괴롭고 이런 거 내가 왜 잘 안 보입니다. 병드는 것도 그렇죠. 옛날에 부처님 당시에는 병들면 진통제가 없어가 굉장히 고통을 받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 자살하겠다는 수행자들이 나오잖아요. 부처님 허락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허락하는 경우는 아라한의 경지야. 자기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사람이 허락해줘요. 당신은 자살해도 그게 악업이 안 된다. 그냥 아라한이니까 생사가 끝낼 수 있다. 이래서 허락해 줍니다. 그 경전이 나오는데 지금 우리 시대는 약이 너무 좋아가 죽을 때까지 웃고 죽을 수 있죠. 이 진통제가 얼마나 좋나요? 그러니까 병드는 것도 우리 시대 고통이야. 내가 볼 때 괴로움으로 크게 작동 안 합니다. 소수의 사람이죠. 죽는 것도 지금 그렇죠. 굉장히 죽음을 요즘 편하게 받아들이는 시대가 와 있어요. 나이가 길어지면서. 그럼 우리 시대 괴롭지 않나 하면 그건 아니잖아요. 옛날보다 어쩌면 더 괴롭습니다, 지금. 이 괴로움의 실체가 뭐냐고. 시대를 건너뛰어서 지금 이 순간, 지금 우리 이 시공간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괴로움이 뭐냐 하는 걸 이해를 해야 돼요. 이걸 극복하는 이야기를 해야 되죠. 그냥 우리가 괴로움에서 경전에 있는 내용에서 답을 주면은 틀린 건 아니에요. 정확하고 맞기는 맞지만 여러분의 삶과 연결이 안 됩니다. 그거는 공허하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들의 시대의 이 고통이 뭐냐고 이걸 알아야 되죠.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지금 우리 현대인들이 겪는 고통의 핵심은 대부분 심리적인 겁니다. 마음의 병이거든. 몸의 병은 의사들이 엄청 해결해 줘 버렸죠. 이 마음의 병은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이 해결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됩니다. 그 마음의 병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신과를 찾아간 데서 해결이 다 됩니까? 아니에요. 그거 안 되잖아요. 유명한 사람들이 정신과 치료하다가 자살하는 환자들 꽤 있죠. 탤런트 중에도 그죠. 이름만 대면 다 아는 그런 유명 탤런트들이 정신과 치료 중에 자살해버려요. 그럼 이 문제는 몸의 문제는 의사에게 어느 정도 맡기죠. 근데 마음의 문제는 그거 간단치가 않아요. 의사에게 맡겨서 되지도 않습니다. 안 된다는 게 아니고 제한적이죠. 제한적이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우리 자신의 마음을 우리가 살피지 못하면 우리는 굉장히 행복과는 거리가 멀어진다. 이걸 미리 이야기를 드리고 괴로움이라는 거는 이게 도대체 무슨 현상이냐면요. 우리 정신작용은 크게 나누면은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정신의 기능 두 가지. 한 가지가 뭐냐면 생각하는 기능이에요. 여러분 날만 새면 뭔가 생각하죠. 이 생각하는 건데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은 사고 기능이 납니다. 사고 기능. 그보다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인지 기능이에요. 인지. 생각한다, 사고한다, 인지 기능. 요즘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 이게 하나가 있습니다. 날만 새면 우리는 생각하죠. 그 다음에 하나의 기능이 뭐냐면은 느끼는 기능입니다. 정서 기능이 나죠.
사고기능, 정서기능 또는 인지기능, 정서기능을 하는데 하나는 생각하는 기능이 하나 있고 하나는 느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 정신의 중요한 두 가지 기능이에요. 그럼 이 생각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우리는 인지장애라고 하거든요. 인지장애. 이런 사람은 인지치료한다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느끼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우리는 감정장애, 정서장애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감정치료를 하죠. 치료하는데, 치료에서 두 가지 길이 들어가긴 갑니다만은, 어떤 사람은 인지치료가 더 중요하다. 어떤 사람은 감정치료가 더 중요하다 합니다. 근데, 이 동양사상에서, 동양심리치료에서는 이 정서치료가 우선입니다. 모든 장애는 감정장애다 이렇게 합니다. 우리들이 겪는 심리적인 모든 장애는 감정장애다. 그럼 이걸 좀 쉽게 하면 감정 컨트롤을 못 하는 거예요. 감정을 올바르게 받아들이고 컨트롤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장애다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보는데 이 괴로움이라는 것은 정서적인 측면이에요. 뭐가 받아들이고 난 뒤에 내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느낌이죠. 내 안에서 어떤 느낌이 일어나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뭉뚱그려서 지금 괴로움이라고 쓰고 있잖아요. 제가 그죠? 전부 다 우리 감정에 불편한 감정, 나를 편하게 하지 않는 모든 감정을 뭉뚱그려서 고다, 괴로움이다. 이렇게 지금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불안한 심리, 우울한 심리도 일단 이 범주에 넣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이 괴로움인데, 그러면 이 괴로움이라는 것은 공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죠. 뭔가를 받아들였을 때, 어떤 사실이나 어떤 그 구체적인 사안을 내게 받아들였을 때 내 안에 일어나는 정서작용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 작용들이 있을 수 있죠. 여러 작용. 그 중에 하나가 이 괴로움이다. 이거죠. 괴로움이다. 그런데 무엇을 받아들였을 때, 기쁘기만 기쁘면은 이런 이야기 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괴로움이라는 거는, 어떤 사실을 받아들였을 적에 공통적인 괴로움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죠.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그에 따라서 괴로움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 안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주관적인 반응입니다. 괴로움은. 내가 괴롭다 해서 너도 괴롭지 않아요. 나는 만약에 여자친구랑 사귀다가 헤어져서 굉장히 괴로운데 니 안 괴롭냐 하면 상대방이 괴로울까요? 속으로 웃죠. 아이고 잘됐다. 그 전에 맨날 둘이 붙어 다니더니 고소하다 이래버립니다. 이게 굉장히 주관적이잖아요. 그죠? 일단 괴로움은 무엇을 받아들이고 나서 일어나는 정서작용이고,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이 왜 다를까 하는 문제를 알아야 돼요. 왜 똑같은 그 상황에 대해서 이 개인차가 왜 일어나느냐 하는 건데, 지금 제가 오늘 다루는 건요, 바깥의 어떤 대상을 다루는 게 아니라 대상을 받아들여서 그 괴로움의 개인차 같은 데 초점을 맞추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개인차가 왜 일어났냐고. 지금까지 여러분은 보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좀 괴로움을 나는 크게 느낀다, 별로 안 느낀다, 이런 생각을 스스로 한번 해보세요. 나는 괴로움을 좀 많이 느끼는 사람이다. 나는 별로 안 느끼는 사람이다. 스스로 합니다. 본인이 답을 이야기할 필요는 없고, 이거 볼 필요 있습니다. 괴로움을 많이 느끼는 사람은 일생을 살아가면서 타인보다는 훨씬 더 많은 괴로움을 느끼죠. 그런가 하면은, 이걸 훨씬 덜 느끼는 사람은 동일한 시대를 살아가고 동일한 사건을 겪어도 훨씬 덜 느낍니다. 이 차이가 어디서 오느냐 하는 것이 오늘의 이야기의 초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원인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모든 괴로움을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 오늘 이야기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것이 있으면은 담아가면 됩니다. 저 이야기는 나에게 해당이 되는구나. 저건 나에게 해당이 안 되면은 별로 담을 필요 없죠. 그렇게 해서 너무 많은 거를 우리가 얻는다기보다가 한 가지만이라도 자기에게 보탬이 되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오늘 이야기해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저거 충분히 이해된다. 내 이야기가 굉장히 도움이 되고 이해가 된다 하는 요 수준은 인지적인 측면에서 여러분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는 이런 인지적, 즉 안다는 것이 우리들 행동 안에 반영이 되어야 된다. 반영이. 이 반영이 안 되면 아무 소용없죠. 아무 소용없습니다. 인생은 알면 문제가 아니고 실천의 문제입니다. 우리 시대는 지금 정보의 홍수입니다. 오늘 내가 차 타고 오면서도 제가 또 모르는 이야기를 우리 교수님 한 분에게 들었는데, 우리 쓰는지 잘 여러분 모르겠다면 그 컴퓨터에서 그냥 AI를 이용해서 명령을 내리면 컴퓨터가 보관하고 있는 모든 자료에서 내가 요구하는 그 명령을 처리해가지고 탁 정보를 제공해 준다고. 저는 그게 한 번도 안 써봤고, 야, 이거 굉장한 세계로 와 있구나. 지금 AI라는 것이 우리하고 먼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우리들이 지금 현재 이 컴퓨터에 다 쓰는 사람들은 쓰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은 그 AI를 통하든 또는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정보들이 갑니다. 그죠? 뭐 커피의 효능, 부작용이든 장점 막 가잖아요. 그럼 이런 정보의 홍수 속에 사는 사람들은 오히려 실천을 덜 하는 수가 있죠. 아는 것에서 만족하는 사람들. 난 알았다. 이거 아무 짝에도 못 씁니다. 난 알았다 하는 게 무슨 짝에 쓰나요? 이거? 그 많이 아는 것은 우리들의 실천 능력을 뚝 떨어뜨려 버리죠. 적게 아는 사람은 실천하잖아요. 적게 아는 사람. 옛날 도 닦을 때 그 스승들이 수행자에게 네 요거 하려니까 한 가지만 하거든. 한 가지만. 1년이고 10년 한 가지인데 지금은 너무 많이 알아. 이 너무 많이 한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실천할 의지를 굉장히 낮춰버립니다. 그래 이야기만 하면 난 다 안다가 돼 있거든. 이것이 정보의 홍수 시대에 사는 부작용이다. 나는 그렇게 봐요. 여러분 너무 많이 아는 것보다는 조금 알고 실천하는 사람이 훨씬 훌륭하다. 오늘 이 이야기도 괴로움이라는 게 그렇게 일어나는구나 하고 알고 간다면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 저건 내일 해당되는구나 하는 것을 가져가서 실천할 때 공부에 효과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이 괴로움의 의미라는 거는 괴로움은 싫죠. 괴로움인데 싫단말이에요. 괴로움은 싫잖아요. 그런데 이걸 약간 생각을 바꿔보면은 이 괴로움이라는 건 뭔가 나에게 자극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불편한 자극이 오고 있거든. 불편한 자극입니다. 그런데 이 불편한 자극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이 괴로움도 굉장히 의미가 달라집니다. 제가 오늘 자기중심으로 이야기한다 했는데 물론 괴로움이라는 것이 불가항력적인 괴로움이 있어요. 이건 너무 범위가 넓기 때문에 예를 들어 자연재해 같은 건 굉장히 불가항력적 오죠. 요즘 우리 지구촌에 이런 게 너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거 뭐 일본의 지진 그때 이렇게 쓰나미와 한 30만 명이 하루 만에 다 죽잖아요. 거기에 만일 그게 괴로움이라면 이거는 개별하고 뭐 이야기할 거리가 잘 안 됩니다. 그죠? 거기에 어떤 문제가 있나? 그 문제는 별도로 해야 돼요. 별도. 지금 이야기하는 건 우리 자신들의 태도나 사고방식 때문에 괴로움의 정도가 증대되거나 감소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잘 우선 미리 여기가 핵심이에요. 이걸 보고 그다음 바깥 세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는 건데 괴로움이라는 것은 일단은요. 우리에게 오는 굉장히 불편한 자극인데 이 불편한 자극을 잘 극복해서 방향을 틀 수 있는 사람은 그것이 자기 변화 또는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죠. 인정해.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 그대로 따라가거나 거기에 내가 적극적이고 또 주관적인 대응을 못하면은 그 자극에 나는 그대로 침몰하죠. 침몰합니다. 이런 걸 우리 시대에 사는 걸 참 많잖아요. 그죠? 그런 얘기는 좀 너무 먼 얘기입니다만, 베토벤 같은 사람들이 시력을 잃고 음악을 작곡해서 최대 성인이 돼요. 음악의 성인이 되는 시력을 잃고. 그럼 또 파스텔로나크 이런 사람들도, 베토벤 청력을 잃었죠. 그죠?
파스텔나크는 시력을 잃어버리고 최고의 세균학자가 됩니다. 안 보이는데 어떻게 세균학자가 된다. 그거는 그들에게 닥쳤던 고난을 뒤바꿔버린 사람들이죠. 우리가 중국의 손자 병법이 있잖아요. 그죠? 미국 사관학교에서도 교재로 쓴다. 손자라는 사람도 두 다리를 잃어버리고 병법을 쓴 사람이에요. 두 다리를 잃고 난데. 그러면 이거는 괴로움이란 이 자체를 그냥 우린 귀찮다, 힘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성장의 기회도 함께 날아가 버릴 수 있습니다. 그 고통이라는 것이 자기를 키우는 쪽으로 뒤바꿀 수 있을 때 그 사람은 진정한 삶의 어떤 그 의무와 가치를 아는 사람이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보면, 그죠? 딱, 예를 들어 회사에서 옛날에 IMF 왔을 때, 잘렸을 때, 엄청난 고통과 괴로움이잖아요. 근데 그걸 전화위복으로 사는 사람들은 뒤바꿀 수 있죠. 뒤바꿔 나갑니다. 거기에 우리들의 괴로움이 우리에게 닥쳐왔을 때 대응하는 그런 개인차가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는 또 다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시가 참 제가 아주 좋아하는 시입니다. 삶이란 우리의 인생 앞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존 호모 밀스라는 사람이 쓴 글이에요. 어떤 일이 주어졌기 때문에 내 인생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그 일을 받아서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진다. 여러분 납득되시나요? 이해되죠? 요게 이제 우리가 나에게 닥쳐오는 일은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선택할 수 없잖아요. 만일 어릴 때 부모 이혼한 것이 아이에게는 엄청난 비극이고 충격인데 아이가 선택한 거 아니죠. 부모들이 해놨는데 내가 어쩌란 말이야, 내가.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간에 엄마 아버지가 싫다고 이혼했는데 내가 거기에 영향이나 관여할 일이 1도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뭐냐? 우리들에게 닥쳐오는 괴로움의 원인들, 괴로움의 사건들이 많은 부분 내 의지와 관계없이 다가와 버려요. 그게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내가 책임질 수 없는 게 오잖아요. 근데 그런 어떤 그 현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 나가느냐. 여기서 개인차가 굉장히 달라집니다. 어떻게 대응하느냐. 윌리엄 그레이스인가, 이 언론 이름이, 이 사람이 인지치료를 아주 최초로 이렇게 털을 닦았던 사람인데, 그 사람 형제가 한 5, 6명 돼요. 아버지는, 약간의 정신장애가 있었고, 어머니는 알코올 중독입니다. 형제가 다, 비행청소년으로 자라요.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 중에 이 아이만은 아주 모범생이 되죠. 하버드인가 가서 나중에 훌륭한 심리학자가 됩니다. 그럼 뭐냐면 가정 환경이라는 것도 동일하게 제공되고 있거든요. 가정 환경. 그렇죠? 그러면 그런 가정 환경 안에 있다고 해서 그 자식들이 다 그래 되느냐? 아니죠. 노죠. 그것도 안 해요. 여러분 경험 속에 보세요. 여러분 형제간도 한번 보세요. 많은 사람은. 여러분이 같은 부모 밑에서 같은 이 자녀교육 환경에서 자랐잖아요. 형제가 달라지죠. 그런데 그 형제 중에도 굉장히 그것을 이렇게 바꿔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세상을 받아들이는 것도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부모가 굉장히 무책임한 밑에 자식이 무책임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부모가 무책임하기 때문에 그 책임 역할까지 자녀들이 하는 집도 있습니다. 가보면. 엄마 아버지가 하도 엉망인데 애들이 어릴 때 엄마 아버지 다 챙기고 있는 집이 있죠. 이게 달라진다. 여기서 늘 우리는 개인차라는 것을 이해해야 되고 여러분 자신은 어떤지도 봐야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 개인차를 이야기하자면요. 조금 더 어렵게 이야기하자면 사실 이 개인차의 원인이 우리가 심리학적으로 이야기하면요, 경험이에요. 정신분석적 입장에서 이야기하자면 출생에서부터 우리들이 한 경험이 그 사람의 성격을 형성한다. 이런 게 이제 프로이드 계통의 사람들인데,
그런데 이것이 불교로 넘어오면은 그보다 훨씬 큰 원인이 있습니다. 왜? 이거는 선천적인 거죠. 태어날 때. 이 기질이라고 해도 좋고 전생의 업이라고 해도 좋고 어떤 이름을 붙여도 괜찮아요. 태어날 때부터 가져오는 거. 이건 심리학적으로 보면은 칼 융의 분석 심리학에서 그걸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 가져오는 게 있다고 하거든. 근데 제자가 물어요. 선생님, 그거 어째서 태어날 때 가져옵니까? 했더니 융 대답이 그거는 나도 잘 모르겠다. 아주 정직하죠, 대답. 근데 이것이 현대 심리학을 들어오면 긍정 심리학에서는 태어날 때 행복의 요소를 60% 정도는 가지고 태어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행복하게 산다면요. 만일 여러분이 행복하게 산다면 태어나서 경험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은 행복하게 살 씨앗을 가지고 가져버린 거예요. 태어날 적에. 그게 핵심이 되는데 개인차를 이야기하자면 우선은요. 우리들이 받았던 살아오면서 겪었던 경험을 분석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게 정신분석인데 경험 분석해야 돼. 해서 그걸 내가 소화하든 극복하든 또는 어떤 식이든 이게 정리가 돼야 되는데 그러나 태어날 때 가져왔는 이거는 진짜 원칙이 참 힘들죠. 이걸 태생이라고도 해요. 우리는 팔자라고도 하잖아요. 팔자. 이제 불교에서는 업이라고 하죠. 근데 이걸 업이라고 해서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죠. 손 놓고 있으면 그것은 발전이 안 되니까. 그래도 아주 소수의 사람들은 자기가 타고난 업에 관심을 가져서 이것을 극복하려고 합니다. 이건 지독하게 소수의 사람이에요. 이런 경우가 있다는 것은 알고 이건 조금 더 쉬운 쪽으로 가볼게요. 개인차의 원인을 지금 내가 얘기했던 그 경험이나 또는 이 태어난 태생적인 것으로 가지 않고 가까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개인차의 그걸 가까이. 그럼 이건 지금 더 뭐냐면요. 내가 공통적으로 생각을 6번 썼죠. 6번. 이게 우리들의 사고 기능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괴로움은 훨씬 더 커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습니다. 요래 다루는 게 사실은 인지치료에서 이래 다뤄요. 이 생각을 다루고 있거든요. 다루고 있는데 이 전 단계를 이야기하자면 너무나 심오하고 깊고 때로는 비과학성을 떠나버려요. 그래서 그건 지금 손 안 대는 게 좋아요. 그건 여러분 개인 경험으로 다루면 되고 이 문제는 비교적 공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생각을 다루자는 거. 그럼 여러분 제가 위에 3개, 밑에 3개 썼는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어느 쪽인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 첫째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 더 괴롭습니다. 이런 사람들 세상을 보면 자꾸 이렇게 그 잘못된 쪽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쪽으로. 그럼 예를 들면 우리 원에 어떤 사람이 처음 놀러 왔습니다. 그죠? 그냥 이렇게 여기 정원인지 또는 이 마당에 다니면서 참 깨끗하고 예쁘고 또는 요즘 이 실록이 한창이고 꽃도 피고 참 좋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혹시나 보고 이 화분을 다니는 길에 놨는데 왜 이 화분을 왜 놔놨노? 이거 복잡한데. 또 왜 연꽃을 심었노? 딴 거 심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죠. 그 사고의 차이. 나에게 다가오는 어떤 현상을 기본적으로 긍정적으로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기본적으로 이걸 부정적으로 받는 측면이 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어. 이게 참 자기 팔자인데 이걸 미리 알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나는 좀 덜 괴로움을 당하는 타입이구나. 아니면 나는 괴로움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타입이구나. 이걸 볼 수가 있습니다. 비관적인 생각 가지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비관적이고 낙관적으로 본데 비관적으로 생각 가지는 사람은 벌써 하면 걱정합니다. 금년 여름에 폭우가 온다는데 지금부터 잠이 안 올 수 있죠. 이거 떠내려가면 어떡하나. 내가 혹시나 여행 갔을 때 폭우가 와가 못 돌아오면 어떡하나. 여행 갈 때 예약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비행기가 뜰까 말까. 해외는 가고 싶은데 걱정이 돼서 예약도 못하고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 그래 보잖아요. 그런데 낙관적으로 보는 사람은 무조건 그 신경한 속 해버리죠. 닥치면 하겠지 이렇습니다. 닥치면 하겠지. 이것도 차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사전에 철저히 준비한다는 점에서는 장점으로 작용하기도 해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그거는 2차적으로 우리가 따져보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우리 심성 안에 존재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어떤 걸 받아들이는 태도가 존재하는 게 있거든. 모든 사물을 그냥 이렇게 좀 비관적, 낙관적 했을 때 이런 게 나옵니다. 제가 이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만나면 편하고 좋아요. 이래서 가끔 이야기해 봅니다. 이 사람이 그 대학 교수를 하다가 지금은 그만둔 사람인데 여자분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 뭐 공부도 그때 저인데 한 학기가 두 학기 배우고 했던 사람인데 자기가 학교 다닐 때 가출을 했대요. 여학생인데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도 이렇게 그 양반 이야기 들어보면 늘 잘 쓰는 표현이 어째 되겠지 뭐 이럽니다. 어째 되겠지 뭐. 나는 그 소리 들을 때 이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에요. 세상 살아보면 여러분 다 어째 되죠? 아 어째 되겠지 뭐 그럼 뭐 지금 때거리 없다 해서 설마 굶어 죽겠나 이거예요. 아프다 해도 어째 되겠지 뭐. 이 이야기는 한마디고 간단한 이야기지만 사실은 그 사람의 삶의 태도를 굉장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어째 되겠죠. 이런 사람들은 좀 더 모험적인 일을 잘하죠. 그러니까 뭐 죽어다니도 가출 돼버리고 이런다고. 어째 되겠지 뭐 나가면 그렇다 뭐 설마 죽겠나. 물론 그러다 죽는 수도 있긴 있는데 기본적인 사고의 틀이 이런 사람들은요.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그냥 자는 사람들이에요. 잘 잡니다. 저녁에. 그것 붙들고 깡깡 이렇게 잘 안 하죠. 그러니까 이런 개인 차이인데 여러분들은 혹시 고민거리가 있으면 나는 잘 자는지 잘 안 자는지도 생각해 봐야 돼. 나는 고민이 있어도 잠은 잘 잔다.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다. 내가 볼 때.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오면서 고민이 얼마나 많았나요. 지금 생각해보면 다 지나갔죠. 그때는 잤으면 얼마든지 잤었는데 괜히 그때 안 자고 일주일씩 잠 못 잤잖아. 너무나 지금 생각해보면 바보스럽잖아요. 근데 여러분 앞으로도 역시 그걸 되풀이하게 되거든. 죽을 때까지 그건 되풀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사고를 봐야 되고요. 비판적인 생각, 수용적인 생각. 이것도 그래요. 이 앞에 세 가지, 뒤에 세 가지 나눠서 앞에 세 가지 한 덩어리로 사실은 움직여요. 뒤에 세 가지도 한 덩어리로 움직입니다. 이거는. 가끔 이렇게 집들이 하는데 사람 초청에 가면 저도 이렇게 이렇게 얼마 전에도 누가 시골에 전원주택을 했는데 차 한잔하러 가서 사람이 한 7명이 같이 갔어요. 그 수업을 마치고 갔는데 가서 그냥 이래 봅니다. 저는 보고 그냥 좋다. 참 전망 좋고 소나무 좋고 뭐 이래 보잖아요. 근데 딴 사람 이야기도 가끔 듣습니다. 듣는데 근데 보면 가끔씩은 어느 곳에 가더라도 거기에서 약간 지적하는 태도를 취하는 사람이 있죠. 그죠? 여기 뭐 싱크대가 너무 작다 이런 이야기 하기나. 그죠? 또는 이걸 왜 걸어놓노 뭐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그런 사람 가끔 있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집들이 할 땐 부르지 마세요. 스트레스 받으세요. 안 부르긴 않습니다. 제가 그전에 저 동국대 강의하고 있을 때 그때 스님 한 분이 계셨는데 통도사에 계셔요. 이런 수업을 하는 중에 그 스님이 그러더라고. 자기 아는 도반 중에 한 사람이 어디 누가 뭘 잘 해놓고 찾다 그딴 거 만들고 부르면 가기만 가는 않는 순간부터 이건 왜 이랬노, 이건 왜 이랬노, 이거 왜 여있노 이런 이야기를 한대요. 그래서 안 부른다 하더라고. 이게 맞아요.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 어디 가면 어떤 사람인가요, 여러분들? 그냥 있는 그대로를 긍정적으로 아름답게 받아들이고 편하게 반응하는 사람인지 볼 때마다 그게 눈에 띄는 사람인지. 근데 거기에 물론 뭐 불합리하게 눈에 띄는 건 좋아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의 사고는 그런 쪽으로 계속 발달해 가요. 그래서 남이 못 보는 걸 그 사람들은 예리하게 보는 장점은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그 사람 자신의 삶에는 보태면 안 돼요. 남에게 도움을 줄란지 모르는데 보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은 우선 우리들 자신이 지금 어떤 사고의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있나. 그래서 앞에 세 가지 사고의 틀을 가진 사람은 세상살이가 훨씬 더 괴롭습니다. 뒤에 사고의 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훨씬 덜 괴롭습니다. 여러분 만일 앞쪽에 여러분이 취해 있다면 뒤쪽의 사고방식으로 옮겨가야 됩니다. 이건 생각의 틀을 바꾸니까 조금 쉽긴 하죠. 이건 뭐 자기 경험의 세계를 바꾸는 것도 아니고 타고난 기질이나 선천적인 어떤 성향을 바꾸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 좀 쉬운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저렇기 때문에 결국 저기서 비롯되는 것이 우리는 전부 내 눈으로 세상을 보잖아요. 내 눈으로 보죠. 나의 눈으로 봅니다. 똑같은 대상도 내 눈으로 보기 때문에 반응이 다 다릅니다. 내 눈으로 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역시 나는 어떤 눈을 가지고 있나 하는 걸 지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선한 사람은 대체로 선하게 봅니다. 세상을 대체로. 좀 눈이 선하지 않은 사람은 좀 그렇게 안 봐요. 세상은 썩었다. 세상은 악의 투성이다. 이래 좀 보는 경향이 있죠. 악의 투성이고. 세상에 제대로 된 게 뭐 있나 이런 이야기 합니다. 그럼 뭐 제대로 된 게 있든 없든 우린 살아야 되잖아요. 이 땅에. 이 시대에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 스스로 보기는 어렵다면 지금 여러분과 관계하는 인간관계 속에서 사람을 살피면 됩니다.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 이렇게 보면은 반면 그들을 통해서 다시 나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다시 나를 살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사소한 일에도 화를 잘 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결국 그들이 보는 무슨 관점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서로 다른 차이가 있죠. 어떤 눈이냐 하는 건데, 똑같은 상황이나 이런 걸 보더라도 사람마다 전부 제각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차이는 우리들의 근본적인 성향의 차이를 해도 되고, 뭐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면 성격 차이를 해도 돼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성향의 차이고 성격의 차이고 동양적으로 이야기하면 태생의 차이입니다. 태생의 차이고.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삶의 태도의 차이입니다. 세상을 받아들이고 반응하는 태도의 차이가 이런 걸 만들어내죠. 미운 안경을 끼면요, 그냥 순진해 보이는 사람도 때로는 어리숙하다 이렇게 표현해버리고, 사랑의 안경을 끼고 보면 어리숙한 사람도 저 사람 참 순진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식당에 가서 만약에 어린 애들이 막 뛰어다니면요, 사랑의 눈이 많은 사람은 참 귀엽다 이게 미리 나와요. 그리고 그런 거를 보고 좀 마음이 좀 미움의 안경을 끼고 보면, 아이고 애를 저래 교육시켜가 뭐 그러면 어떻게 되겠노 이럽니다. 그러면 그게 맞고 틀리고는 두 번째 이야기예요. 내 이야기가 맞고 틀리다 평가는 뒤로 미루고, 기본적인 반응은 우리 성향에서부터 반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반응이. 이걸 늘 살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뭐 교육적으로 물론 주저앉혀야 되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그 전 단계에서 아이고 이 애들 저렇게 어쩌나 하고 주저앉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참 귀엽다 하면서 그래 뛰면 안 돼 하는 사람이죠. 두 번째 행동이 비슷하다 하더라도 근본 마음의 자세는 완전히 다른 데서부터 작동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조직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만일 부하 직원이나 여러분이 데리고 있는 사람 중에 어떤 마음에 안 드는 행동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이야기할 적에 사랑의 안경을 낀 사람은 진실로 그들을 변화시키기 위한 마음의 자세에서 말이 나옵니다. 말할 때 보면. 그런데 미움 안경을 낀 사람들 늘 비난 쪽의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듣는 사람은 너무나 정확하게 들어버립니다. 내가 널 미워서 이야기하지 않고 널 걱정해서 내가 이야기한다라고 해도 듣는 사람은 알아차려버립니다. 딱 알아차려. 저 양반 말은 저래 하지만 내용은 보면 그거 아니다. 나에 대한 미움이 있다. 이게 인간이 타인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 말의 내용만 듣는 게 아니고 말과 함께 전해오는 감정을 읽어버리죠. 이거 못 읽는 사람도 좀 처진 바보예요, 바보. 이걸 잘 읽는 사람은 이렇습니다. 남편이 당신 아니면 못 산다 이럴 때 그걸 잘 읽는 사람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래. 다 안다 이렇게 나가죠. 남편이 그러면 그죠. 왜 쓸데없는 소리 하나요? 이거 물론 그게 진실일 수도 있고 또는 진실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늘 듣는 사람은 굉장히 정확하고, 그걸 더 정확하게 듣는 건 제가 볼 때 아이들이에요. 아이들 어른보다 더 정확하게 들어버립니다. 그럼 우리는 아이들이 모른다 해가지고 막 미워가 혼내놓고 내가 니 뭐 미워서 그러나 니 장래를 생각해서 그러지 이러면 아이들은 알아요. 그걸 압니다. 힘이 없이 대들지는 않았지만 속으로 무슨 장래는 내 장래 걱정을 엄마 자기 화나가 내 때려놓고 이렇게 하는 거라. 요것이 제가 과장이 아니고 실제가 그렇습니다. 실제가. 그래서 조련사들은, 동물을 조련시키는 조련사들은
정말 화가 나서 조련시키면 동물이 말을 안 듣는다 하잖아요. 속에 화를 가지고 조련하면 안 된다. 저는 그 말에 100번 동의합니다. 동물은 어쩌면 태생적으로 알아버리죠. 동물은 인간보다 더 빨리 알아서 알아봅니다. 지금 주인이 화나서 난 이렇게 한다, 아니면은 사랑으로 이렇게 한다. 동물은 더 빨리 한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같은 상황이라 다 다르게 보죠. 요것도 뭐 앞에 있는 거 중복 조금 이렇게 되풀이 됩니다만, 제가 확실히 괴로움은 우리들 개인의 성향 때문에 일어나는 부분이 많다는 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걸 좀 더 집어넣습니다. 장마철이 좋은 사람도 있고 싫은 사람도 있다. 요거는 이제 성향이기도 하면서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이 괴로움을 느끼는 것은 자기가 원하느냐 원하지 않느냐는 이익관계가 굉장히 작동합니다. 내 중심의 관계에서. 그렇죠. 장마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도 있고 장마 때문에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장마철이 오면 누가 혹시 속으로 웃을까요? 우산 장사 웃죠. 장마 파는 사람도 웃죠? 웃습니다. 장마철에 오면 사람 못 다니기 때문에 뭐 백화점 같은 데는 좀 울사이드 하는 것들은 백화점이죠. 그러나 가만히 뭐 앉아 있어야 되는 사람들 입장에 행여나 술집은 좀 웃을까 울까 모르겠네. 술꾼들은 혹시 비 오면 술집 잘 가나요? 만약 비와가 술꾼들이 술집에 들어온다면 이 술집 주인은 비가 오면 굉장히 좋아하겠죠. 이것도 이제 우리가 괴로움이라는 관점에서 볼 적에 내가 원하는 걸 순경이, 좀 어려우면 순경이라고 해요. 내가 싫어하는 거 역경이라고 하는데, 순경, 역경. 내가 받아들이기 좋은 경계, 내가 받아들이기 싫은 경계, 이렇게 나누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 친구가 출세해도 친구 중에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괴로워하는 사람도 있죠. 그렇죠. 뭐 우리 인간의 본성 안에서 오죽했으면 사촌이 논사도 배 아프다 했나. 사촌이 논사면 배 아프다. 근데 요즘은 제가 좀 내가 말이 과한지 몰라도 형제가 논사도 배 아픈 시대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긴 해요. 왜냐하면 재산 문제 때문에 형제 간의 분쟁들을 저도 꽤 많이 봅니다. 곳곳에 이야기를 듣거든. 그 형제 간에도 뭐 부모 죽을 때 이런 데서부터 비롯되는 갈등은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현실이에요. 이게 현실인데 그걸 부정해도 좋고 안 믿어도 좋고 또는 그런 현실이 여러분 앞에 닥칠 적에 너무 놀라지도 않는 게 좋습니다. 굉장히 보편적으로 이렇게 일어나 어느 날 나에게 닥쳤다면 요즘 그런 세월이다 하더라 이렇게 이제 보고 또 넘어가면 됩니다. 이 괴로움의 원인이 이건 어떤 때문이냐면 자신의 이익 때문인지 자신의 성품 때문인지도 볼 필요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앞에 했던 사고방식에서 일어나는 괴로움의 원인이 있고 이거는 나 이익 때문에 일어난다. 이렇게 나눠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이익 때문에 일어난다는 건 예를 들어서 질투하는 성향, 시기, 질투 이런 게 전부 다 여기 이익 때문에 일어나는 거. 나는 덕이 적은데 좀 덕이 많이 가고 있잖아요. 거기서 내가 괴로워집니다. 이걸 분리하는 것도 필요해요. 여기 이 괴로움이 나의 이익과 연계되어서 내가 괴로운 건지 아니면은 성향 탓인지 이런 걸 세분화시킬 때 우리는 훨씬 더 괴로움에 대응하는 태도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괴로움을 극복하고 원인을 살피는데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자기를 살펴야 됩니다. 자기 성향이. 이걸 살피는데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살피기 어려운 게 자기 자신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보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남 보는 것도 어렵지만 그래도 내가 나를 보는 것보다 내가 타인을 보는 건 훨씬 쉽습니다. 물론 이 타인을 잘 보는 것도 사실은 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도인은 타인을 볼 때 정확히 보죠. 우리는 그럼 어떻게 보느냐 하면은 내 눈으로 보기 때문에 어려운 말로 하면 투사가 일어나 버립니다. 내 눈으로 보고 있고 좋은 사람도 우리는 나쁜 사람으로 바꾸는 경향이 있죠. 도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를 텅 비운 사람은 안경을 벗어버린 사람 실체가 바로 보이죠. 우리는 늘 안경을 쓰기 때문에 안경을 쓰고 보기 때문에 굉장한 우리들의 판단은 어긋나는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어긋납니다. 세상에서 자기 보는 게 가장 어렵다.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모든 도 닦는 것의 종점은 자기 보는 겁니다. 모든 수행의 종점은 불취의 상 자신반조라는 진울 스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도의 핵심이 그거예요. 밖으로 향하는 마음을 거두어서 나를 살피는데
늘 내 마음을 비추어 보면 모든 원인은 내게 있다 이겁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전날 한 통 받았는데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인데 결혼을 후회해요. 내가 헤어지자 했는데 이 여자가 계속 결혼하자 해가지고 했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어려움을 여자 탓으로 돌려요. 근데 물론 그거를 그 사람의 입장을 이해도 하고 또 어느 정도 공감도 하지만 한편 생각하면 그런 배우자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어리석은 눈은 그에게 있었죠. 자기 눈으로 선택했죠. 왜 그 생각을 못하냐고. 20년 전에 선택할 적에 눈에 티가 들었든지 티눈이 됐든지 선택 잘못했다면 그것도 자기 책임이잖아. 엄격하면 그래야 되죠. 그런 관점으로 보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나 타인을 탓할 수가 없죠. 잘못했다 하죠. 왜 네가 그때 그 사람 결혼했냐면 속았다는 이야기를 하면 그 자기 탓이지. 상대가 적극적으로 속인 거 아니잖아. 자기가 속임을 당했던 일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렇다는 거고 여기서 자기를 좀 알고 싶어 하는 사람은요, 남에게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물어도 되기는 됩니다. 물어보면은 남들이 이야기를 해줄 때도 있고 안 해줄 때도 있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에게 혹시 타인이 나는 어떤 존재이냐고 여러분이 묻거든. 여러분은 될 수 있으면 이야기해 주지 마십시오. 해주면 원수되는 수가 있거든. 전혀 농담입니다. 그 이야기 해주면 사이 나빠져요. 그 대단한 사랑이 있거든 해주세요. 다짐 받고 해주세요. 다짐 받고 해줘도 되는데 그러네 해줄게 하고 하다가는 큰 코 다치는 수가 있습니다. 큰 코. 여기 하고 또 우리가 타고난 성품, 사고방식, 삶의 경험 이런 것이 자기를 만들죠. 본인의 이것을 살필 때 우리는 좀 더 자기 존재에 대한 인식이 높아집니다. 자기에게 불리한 생각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이걸 어려운 말로 하면 우리는 역기능적 사고라 해요. 이 순기능, 역기능이라는 거. 생각을 자기에게 불리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내가 만일 우리 보살님 자기 소개 한번 하십시오. 이래 했다 할 적에 그걸 받아들인 사람이 그걸만 이렇게 저 교수님 왜 기분 나쁘게 내만 시키냐 이렇게 생각하면 괴롭죠. 그죠? 그런데 교수님 내가 마음에 들었는 모양이다. 나한테 시키네. 똑같은 사실을 두고 우리는 두 가지로 생각하는 경우가 나와요. 이게 뭐냐면은 자기에게 이익되게 늘 생각을 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디 밤길이나 시내를 가는데 저 뒤에 어떤 남자가 따라와요. 저 사람이 날 해치려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불안해지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저 양반이 내가 마음에 드는 모양이네. 계속 따라오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기에게 너무 힘드는 그런 사고방식을 하지 않는 게 좋다는 거고요. 뒤에 이제 여러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요거는 또 제가 줄이고 들어갈게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하고 또 다음 이야기할 적에 오늘보다 좀 더 심화시켜서 좀 더 구체적이고 우리들의 직접 겪는 그런 문제를 약간 다루기도 하겠습니다. 괴로움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요. 첫째 욕심 많은 사람 또는 기대가 크면 더 괴롭죠. 바라는 게 많은 사람들, 동기가 큰 사람 더 괴롭고 또는 자기 주장이나 고집이 센 사람도 더 괴롭습니다. 세상에. 신념이 강하면 이건 더더욱 괴롭습니다. 신념은 사람을 굉장히 부자유스럽게 만들어버려요. 아주 경직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교적으로 너무 신념이 강한 사람을 환자라 그러죠. 예를 들어 기독교 신자가 있고 기독교 환자가 있다 할 때 그건 너무 신념이 강한 사람은 기독교 환자가 되죠. 그리고 정체적인 신념도 여러분 너무 강하면 우리는 극자를 붙입니다. 극우, 극좌 이래 버립니다. 그래 안 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약간의 성향은 어쩔 수가 없지만은 그런데 좀 유연하게 갖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게 덜 괴롭죠. 옳고 그름을 떠가 내 중심으로 생각하면 훨씬 덜 괴로운 거예요. 적개심이나 시기심, 질투심 이런 게 많아도 훨씬 더 괴롭습니다. 이것도 우리 내부를 봐야 돼요. 자기 스스로 교만, 불신, 게으름, 무책임, 조울증 이런 것이 있는 사람도 세상이 훨씬 더 괴롭습니다. 우리 자신을 살피는 거고 자기 자신의 성품 살피는 게 우선이다. 이렇게 하고요.
자신의 인생 경험을 살펴야 되는 이건 뭐냐면요. 흔히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살피자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살아오면서 크든 작든 우리는 마음의 상처를 입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크면서 여러분 마음대로 뭐 하잖아요. 부모 통제받죠. 그렇죠. 어릴 때 그냥 첫 번째 통제가 어떻게 오느냐면 배변의 통제를 받습니다. 어릴 때는 다 똥 싸고 오줌 싸면 다 좋아하다. 첫 번째 통제가 배변의 통제가 옵니다. 이제 좀 컸다 싶으면 엄마가 똥 싸면 여 똥 넣으면 안 돼 이래 되죠. 오줌 넣을 때도 쌀 때도 이야기해야 되죠. 이야기해야 돼요. 여 통겼다고 보거든. 첫 번째 또 이런 게 나타납니다. 여기서 인간의 심리는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상처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물론 더 거슬러 올라가면 출생 자체가 최대 트라우마입니다. 엄마 뱃속에 태어난 요 자체가 가장 큰 상처라고 하거든요. 심리학에서. 출생이 최대 트라우마다. 왜?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안 해도 다 되잖아요. 엄마가 다 해주잖아요. 엄마 배 밖에 나오는 순간에 이게 전부 고통스럽습니다. 전부 괴로워요, 이게. 내 스스로 먹어야 되죠. 내 스스로 싸야 되죠. 내 스스로 움직여야 되잖아요. 이게 최대 트라우마다. 이렇게도 합니다만 그거는 너무 학문적인 이야기니까 빼놓고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아무튼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환경에 인간은 처해요. 여기서 모든 트라우마가 생기는데 그 중에서도 너무 억울하게 당하는 거. 이건 이제 큰 상처가 되죠. 너무 억울하게. 일반적인 것도 다 빼버립니다. 아이들 크면서 받는 이 상처도 다 제거해야 돼요. 그럼 이제 만약에 뭐 이혼으로 인한 상처, 이건 큰 상처가 되죠. 이혼으로 인한 상처. 그 다음 학교가, 유치원이나 학교 갔을 때 지속적으로 왕따 당한 거, 이 큰 상처가 되죠. 큰 상처. 또는 부모의 사망, 자기가 좋아하는 할머니의 사망, 이 큰 상처가 됩니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큰 트라우마가 되기도 하고 쉽게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들의 일생에 끝없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니까 그런 걸 늘 살펴서 내 안에 어떤 작동을 하고 있는지도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가 괴로움을 줄기 위해서는 이런 데서부터 미리 정리가 좀 돼야 돼요. 돼야 되는데 이 마음의 상처는 합치면 아까 했습니다만 조금 이제 영어로 하자면 트라우마가 했다고요. 또는 콤플렉스라고 해도 되면 다 같은 의미예요. 콤플렉스도 전부 기본적으로는 마음의 상처가 한 80%가 마음의 상처입니다. 미해결된 문제거든. 트라우마도 그렇고 그냥 우리 말에는 그냥 뭐 이렇게 마음의 상처라고 하면 여러분 저는 이해하기 쉬워요. 근데 이 마음의 상처는 내가 외면한다고 이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다는 데 이야기인데 숙제가 있습니다. 외면한다 해서 안 없어지죠. 늘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극복하고 살지는 않습니다. 그래 된다면 이 사람들은 도인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일반인들은 때로는 외면하고 살아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생 살면 됩니다. 상대방이 저 사람이 굉장히 미웠는데 안 보고 살면 살 수 있죠. 나타나면 피합니다. 이건 나쁜 게 아니고 그래 살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좀 더 근본적으로 편해지자면 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게 필요하죠. 그거는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그래도 그 길을 가겠다면 우리는 자기 마음의 상처를 스스로 치유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여석압초라는 말도 진울 스님이 쓰신 말인데 뭐냐면은 여석 돌멩이로 풀을 누르면 죽나요? 옆으로 삐져나오나요? 나오죠. 그 진울 스님 말씀인데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를 덮어둔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죠. 기회가 되면 언제든 옆으로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근본적으로 제거하라는 뜻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약간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는 거. 이걸 감당하기 힘든 사람은요, 그냥 덮어야 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 감당하기 힘든다는 건 강도라고 해도 됐고요. 자신감이 약하거나 세상에 살아가는 힘이 약한 사람들은 그냥 외면하는 거 하고 살아도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살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힘이 있는 사람들 이걸 극복하는 길로 나아가야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지금 제가 앞부분 강의를 마치는데 결론은 이렇습니다. 괴로움은 사람에 따라서 느끼는 정도가 다 다르다는 거. 동일한 자극에서 느끼는 게 다 달라요. 그 다른 것이 내 안에 원인이 있다는 걸 여러분 정확하게 아시고 나는
동일한 자극이 올 때 더 많은 괴로움을 느끼는 사람인지 덜 느끼는 사람인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살펴서 더 많은 나는 괴로움을 느끼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면은 우선 그것부터 고치는 게 좋아요. 그것부터 고쳐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깊은 쪽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예, 여기서 잠시 휴식하겠습니다.